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는 고대 국가 부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연맹왕국, 뭐 이런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서만 했었죠. 자, 그 이어서 이제 그 곳에서 고구려에서는 이제 고구려가 고대 국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마한에서 이제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었던 백제가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안에서 소국이었었던 신라, 원래는 신라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뭐 사로국이 이제 좀 고대 국가로 발전하다가 신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환이 있었죠. 자, 이 변환이 이제 가야라는 연맹왕국으로 이제 조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볼 거고요. 가야는 뭐 그냥 가볍게 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고대 국가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그 이전에 이런 연맹왕국에서 조금 발달되어 가다가 고대 국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고대 국가라는 게 대체 뭐냐? 자, 이 고대 국가라는 것은요, 왕의 힘이 이제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봤었던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의 힘이 그래도 뭐 주변에 이 부족장들보다 약간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이 고대 국가라는 것은요, 왕이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이 밑에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신하가 되고 이런 이 완전 왕 중심의 이 수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것을 고대 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고대 국가가 이제 내가 설명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고대 국가로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왕이 어떤 식으로 힘을 가져가게 되느냐? 크게 이제 뭐 율령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불교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유학 이런 것들이 유학 같은 거 이런 것들로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부분 한번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우린 고구려부터 볼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여기는요, 왕 이름을 좀 써가면서 할 거예요. 왕 순서대로 좀 가면서 하겠습니다. 태, 고, 동, 미, 원, 소, 광, 장, 저기 뒤에 문, 보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애들인데요. 자, 여기 태가 이제 뭐냐면 태조왕이에요. 자, 우리 태조왕 하면 우리 태조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들어봤죠? 왕건과 이성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려와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태조 왕이라는 사람은 고구려를 세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고구려는 그 이전에 연맹왕국 이런 단계부터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를 사실상 우리가 뭐 건국설화에서도 알다시피 주몽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유리왕도 있고요. 뭐 이런 중간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태조왕이라는 애는 왜 대체 태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을까? 이제 좀 의문이 들어야 되겠죠. 자, 이런 그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 연맹왕국 이런 단계를 지나서 뭔가 고대 국가로의 좀 전환이 이제 되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 태조왕은 어떤 업적이 있느냐? 태조왕은요, 계루부, 고씨가 이제 고씨들이 이제 왕위를 세습했다라고 해요. 자, 계루부 고씨 중심의 왕위 세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연맹왕국이었었죠.
이게 왕위를요. 이제 이런 오른쪽으로 여기를 볼게요. 여기. 자, 잘 보이나요? 잘 보고 있죠? 자, 좀 파랭이로 해볼까요? 파랑이. 자, 여기요. 자, 여기 왕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었죠. 때로는 다른 부에서 왕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연맹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부에서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는 거. 특정 부의 특정 성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한다라는 겁니다. 나름 의미가 있겠죠. 자, 이제 뭔가 이 한 발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점점 영토 국가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틈만 날 때마다 이제 탈탈 털었던, 그러니까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은 좀 약탈 경제라고 했었죠. 얘네들은 산악지형에 살았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막 공격한다고 했었잖아요. 옥저와 동해 이런 나라들을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옥저를요 아예 복속을 시켜요. 그래서 옥저, 복속. 옥저를 아예 그냥 자기 인재 소관으로 둬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체계를 갖춰놨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이 다음에 왕이 바로 고국 천왕입니다. 자, 고국 천왕 때는요. 강력해진 왕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게르부 고씨 집안으로만 이제 이 가져간 게 아니라 권한을 가져간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왕위가요. 부자 상속이 일어나요. 우리 부자 상속은 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요. 자, 이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여기 오른쪽 봐요. 여기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 거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 원래 있었던 이런 부족들이요. 왕 밑에 존재들로 이 부족장들이 왕 밑에 이제 왕의 신하로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은 사실 이만큼밖에 안 됐죠. 각자 독자적으로 다스렸었잖아요, 부족장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왕의 그냥 신하가 돼버리면 이 지역들은, 이 부족장들이 다스리던 지역은 이제 다 누구 것이 될까요? 왕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요, 이게 행정구역도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부족적 오부라고 불렸었던 곳, 그러니까 각자 독자적인 부족의 독자적인 영역이었던 곳이 뭐로 바뀔까요? 행정적 오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오부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나요?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하나, 이게 이렇게 부자 상속을 이루려면 얘가 이제 독자적으로 남보다 다 이제 남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려면 누군가가 이제 힘을 보태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이 새로운 세력을 등용을 해요. 신세력을 등용합니다. 이런 귀족들을 다 누르려면요. 그래서요, 이 신세력이 바로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을파소라는 인물입니다. 이 을파소라는 인물, 이 사람을 국상, 나라의 어찌 보면 총리 같은 그런 직위로 이제 등용을 해가지고요, 이 왕권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고국 천왕은요, 이 을파소를 등용해서 어떤 제도를 하나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제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제도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진대법이라는 제도예요. 자, 이 진대법은 꽤나 중요합니다. 자, 이 진대법은 뭐냐면 어찌 보면 이게 귀족들을 또 이제 억누르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는 그런 법이에요. 뭐냐면 우리 농사를 지었을 때 1년을 먹고, 적어도 1년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세금까지 다 내고요. 자, 근데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내가 농사 지은 양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세금 내고 나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은 1년을 다 못 나죠. 한 8개월 만에 이제 모든 걸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4개월 동안 열심히 먹으면, 열심히 다이어트 하면 살 빠지고 좋겠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이 4개월 동안을 어떻게든 또 먹을 거를 누군가에게 빌려야 되겠죠. 자, 이 빌릴 때 대부분 이게 일반적으로 식량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귀족들이겠죠. 이런 귀족들이 뭐 했냐면은 고리대업을 해요.
사채 이런 것들 이거 4개월치 빌려가 놓고서 1년치 내놓으라고 하는 이제 올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고리대업으로 이제 애들을 또 부를 불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 얘네가 빚을 못 갚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되겠죠. 자, 이런 기층 민중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귀족들한테는 빌리면은 고리대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진대법은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 4개월어치의 이제 쌀을 빌려주고 다음 해에 그냥 거의 원래는 맨 처음엔 이자가 없어요. 그냥 다음에 빌린 만큼 갚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고리대업자였었던 이 귀족들의 이 재산 증식의 이런 루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민중들이 노예로 가버리면 노예는 사실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기층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진대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다음 왕. 그러니까 고국천왕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동천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자, 이 동천왕이라는 왕은 사실 책에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오거나 이런데요. 이 동천왕은 누구냐면, 나름 여기 체계가 갖춰졌었죠. 고국천왕 때요. 그렇잖아요. 자, 이 동천왕 때는요,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살짝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는 여전히 뭐가 있다? 여기 잘 봐요. 여기는 여전히 이 낙랑군이 있어요. 낙랑군이 있고 고구려는 기껏해야 한 이 정도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옥저까지 복속했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낙랑군이 있어. 여기까지 너무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세요. 자, 여기는 아직 점령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계속 그 낙랑군이 어찌 보면은 간섭을 많이 하겠죠. 자, 낙랑군을 몰아내야 여기를 사실 자기네들이 마음 편히 장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쪽 지역을 이제 이 동천왕이 공격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서안평이라는 곳이에요. 낙랑군이 중국과 이제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목 같은 곳이죠. 이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때 당시에 중국은요, 위촉오 삼국시대예요. 삼국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죠? 자, 이런 삼국시대였는데 위에 관구검이 침입해가지고요,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수도가 여기 국내성이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피신을 가요. 이제 옥저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매우 큰 위기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어찌됐건 이 낙랑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이제 한반도를 이게 이 동아시아 지역, 한반도 지역을 이제 장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어느 정도 이뤄냈던 게 바로 이 다음 왕, 미천왕입니다. 이 미천왕은 아마 교과서 같은 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미천왕은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 서안평을 점령해요. 한마디로 여기를 점령해서 길목을 차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도 축출해버렸을까요? 그래요. 낙랑을 축출합니다. 자, 이 낙랑 축출, 이 서안평 점령과 이 낙랑 축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이제 몰아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자, 이 미천왕이 했던 이 매우 중요한 업적이에요. 자, 이 낙랑을 축출했다라는 그런 업적입니다. 자,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중국이 이렇게 땅을 뺏기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아무리 분열기가 있었어도요. 자, 이 고국 원왕 때요. 이제 중국은 이제 5호 16국 뭐 이런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고국
원왕이에요. 자, 이 고국 원왕 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 북쪽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아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한반도 남부에 어떤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4세기 무렵이에요. 자,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 있어요. 자, 여기 백제입니다. 이 백제의 근초고왕 이 전성기를 맞아버려요. 이 북쪽 중국에서도 위에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고국 원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북한이 아니라 이 중국 쪽과 화친을 막 이렇게 맺으려고 하면서도 이 남쪽에 치고 올라오려는 그런 이 근초고왕을 해결하는 게 먼저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초고왕을 먼저 이 백제를 선제 공격합니다. 근데 근초고왕이 엄청나게 셌단 말이죠. 전성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근초고왕이 역공을 하면서요. 이 근초고왕이 역공하면서 평양성에서 전사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고국원 원통하게 죽었다. 업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왕입니다. 자, 이 왕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기죠. 엄청나게 큰 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난을 어찌 보면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소수림왕 때예요. 그래서 이 소수림왕은요, 별표가 여기서 제일 많아요. 한 5개 됩니다. 자, 이 소수림왕이 왜 중요하냐? 이 국난을 어찌 보면 나라의 매우 지금 큰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왕이 아주 절대적인 아까 방금 말했죠. 고대 국가 체제로의 완성을 이뤄냈었던 왕이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이 소수림왕이 고대 국가 체제로의 완성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소수림 왕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일을 했었느냐? 불교 수용. 불교를 수용해요. 이제 이게 위진 남북조 시기에 인도로부터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는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왕권을 강화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요, 중국의 북조를 거치면서요, 왕이 곧 부처다라는 그런 왕즉불 사상이 이제 가미가 돼요. 마치 재정일치 사회처럼요. 그러면서 이게 왕권을 지지해주고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종교가 바로 이 불교였어요. 그리고 이게 왕이 곧 부처, 이제 신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종교적으로서도 떠받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상의 단합과 통합과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불교의 역할이었고요. 불교를 수용하면서 뭔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예요? 법률자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자, 율이라는 것은요, 원래 형법입니다. 율령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율은 형법, 뭔가 잘못했으면 처벌하는 법 있죠. 그리고 령이라는 것은요, 원래 뭐냐면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대략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옛날 그냥 방식으로 보자면요. 관리들은 몇 등급으로 나눈다. 관리들의 복색은 몇 개로 이제 자단 비록 이렇게 복색은 차등적으로 정한다. 이런 정하는 법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법이에요. 자, 이런 행정법 그리고 격은 이제 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격은 이게 뭐였더라? 행정법 그다음에 이게 무슨 법이더라? 기억이 안 나요. 자, 식은요 시행세칙인데요. 격이 뭐였더라?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자, 이런 율령, 법이 반포됩니다. 자, 이 왕이 이제 어떤 체계를 정하는 거죠. 자, 이 율령이라는 거 아까 방금 행정법이에요. 왕이 정점으로 있고 밑에 신하들이 딱딱딱딱 체계화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왕 중심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자, 그리고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태학을 설립해요.
자, 태학이라는 것은 유학 교육 기관입니다. 자, 유학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내가 살짝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겠죠. 자, 유학이라는 것은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념인데, 뭐냐면, 이게 유학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가족에서는, 그 집안에서는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특히나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자, 이 마을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저 뭐 족장이나 촌장이나 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더 크기를 확장해 볼까요? 나라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 누구예요? 왕이죠. 자, 왕을 떠받들어야 된다. 당연히. 왜? 유학에선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이념을 심어 놓고 이런 것들을 교육했었던 곳이 바로 태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왕을 떠받들여야 된다라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게 바로 유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서 이제 왕권을 이제 딱딱 안정시키고 왕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춰 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체제가 바로 중앙집권 체제로의 완성이라고, 고대국가 체제로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고구려는 여기서 이제 고대국가 체제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이 소수리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 때 많이 썼던 말들 있죠. 존버라고요. 열심히 버틴 거예요. 버티면서 이제 뭔가 국가 재정도 모으고 뭐고 했었던, 그리고 왕권을 내실 있게 다져놨었던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다음 왕은 뭐 굳이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죠. 자, 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에요. 자, 이 광개토대왕을 볼게요. 자, 광개토대왕인데요. 내가 글씨가 더 많이 쓰기 싫어서 그냥 광개토왕이라고 썼어요.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어도 아깝지 않을 왕입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기 좀 지울게요. 내가 너무 낙서를 많이 했네요. 왜냐하면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내가 지도를 저렇게 날려먹으면 안 됐는데요. 자, 이 지우개가 좀 크게 지워주면 좋겠는데 여기 조그마네요. 자,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가져가세요. 나는 열심히 지우고 있을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릴 거예요. 자, 지도를 또 잘 그리죠. 여기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지도가 점점 그로테스크하게 이제 그려졌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이렇게 안 생겼어요. 좀 더 이쁘게 생겼는데 토끼같이 생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자, 여기 볼게요. 광개토왕, 광개토대왕인데요. 광개토대왕은 업적이 뭐냐? 영토확장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장수왕도 업적이 뭐냐? 영토확장밖에 없어요. 자, 이 광개토대왕은 영토확장인데요. 자, 어떻게 영토확장을 했느냐? 장수왕도 같이 볼게요. 자, 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영토확장입니다. 업적이요. 근데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위로, 그 다음에 장수왕은 아래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광개토대왕은요, 고구려는 여기 이제 국내성이 이 압록강 하류 쪽에 있어요. 자, 이쪽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래도 평양성 좀 이쯤이니까 한 이쯤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토를 맨 처음 삼아 봅시다. 자, 이 고구려가 이만큼 있었는데요. 이 광개토대왕은 어디를 영토를 넓히느냐? 요동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주 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뭐 동부여, 그 다음에 여진, 숙신 뭐 이런 애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도 내려와요. 물론 남쪽에 어디까지 내려오냐? 한강 있죠. 한강의 북쪽, 강북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동, 그 다음에 여진, 숙신 뭐 이런 동부여 이런 부분을 정복했고요. 북쪽으로는요.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까지, 한강 이북까지 진출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한강 이북은 여러분들 이게 좀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한강 이북을 점령했는데요. 왜 강남까지 안 내려갔느냐? 이게요. 이 한강 유역은 원래 누구의 땅이에요? 백제의 땅이죠. 여기 한강, 이 서울에 원래 이제 백제의 수도가 있거든요. 위례성이라고요. 근데 이 그때 당시 백제 왕인 아신왕이 이 광개토대왕한테 당신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노예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한강 이남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강 남쪽에 백제의 수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내려갔으면은 수도가 점령이 됐었겠죠. 이때까지는 점령이 안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은요, 이 동남쪽으로 한번 더 내려와요. 자, 이쪽으로 왜 내려왔느냐? 이때 당시에 이쪽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겠죠. 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의 내무랑 때예요. 내물마리간 때 신라의 내무랑이 고구려한테 헬프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이 신라가 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신라는 옛날부터요, 이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각종 문물, 선진 문물은 다 중국으로부터 웬만하면 우리가 받죠. 근데 백제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으로부터 이제 고구려를 윗나라로 섬기면서 고구려로부터 각종 이 중국의 문물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때 내무랑 때요, 나름 힘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 신라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야와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있죠? 외가 이제 가야를 통해서 연합군의 형식으로 이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뭐 일설에는 백제, 가야, 외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신라를 공격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가야와 외가 연합을 해서 이제 신라를 공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야와 외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하니까 이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도움을 주고 있었던 윗나라로 그래도 섬겼었던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그래 내가 도와주마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이 가야외 연합군을 때려 잡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야는 연맹왕국이었어요. 여러 연맹체가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는데요. 그래도 누군가 대빵은 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이 금관가야가 그래도 연맹의 대빵이었는데 이 금관가야가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요. 왜? 누구 때문에? 광개토대왕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어찌 보면 지켜줬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유물이 있어요. 뭐냐면 호우명 그릇입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호태왕이라고 해가지고요, 광개토대왕을 부르는 말이에요. 뭐 호태왕이 뭐 도와줬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장수왕 때는요, 영토 확장을 아래로 해요. 아래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반도 이남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좀 볼게요. 뭐냐면 이제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볼게요. 자, 이 상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장수왕 때는요, 중국이 위진남북조라는, 그러니까 5호 16국이라는 그런 오랑캐들이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혼란기를 끝내고 위진남북조라는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기 중국이 이제 좀 더 크게 그리면 안 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북쪽에는 북위, 그리고 남쪽에는 남조라고 해가지고요, 송제, 양진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아예 크게 두 나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조 시기가 찾아와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북쪽의 북위라는 나라는 사실 남쪽을 먼저 더 공격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 고구려랑 북위가 접해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싸우면 정말 큰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북위와 고구려가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장수왕 시기예요. 북쪽이 안정돼 버렸죠. 자, 북쪽이 안정됐습니다. 고구려 또한 이 가까이 있었던 나라가 뭔가 이제 화친을 맺게 되면 다른 곳에 전력을 쏟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위와 화친을 맺으면서요, 이 북쪽은 안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구려는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요? 남쪽을, 이 한반도를 전체를 통일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겠죠. 자, 이렇게 목표를 삼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를 이 국내성에서 어디로, 남쪽으로 좀 천도를 해야 이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데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수도 이전을 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국내성 천도예요.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위와 화친도 그 이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기와 화친이 더 먼저예요. 화친하고 그 다음에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이 국내성 천도는요, 나름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국내성에 있었던 귀족 세력들을 이제 어찌 보면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요. 자,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완전히 목표를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국내성을 천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이전에는 한강 북까지만 내려왔었죠. 아예 이제 한강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 백제를 공격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은 계로왕을 죽여요. 백제의 계로왕을 죽입니다. 자, 이 백제의 계로왕은요, 사실 죽을 짓을 했어요. 뭐냐면 이 장수왕이 내려오려는 그런 야욕을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제 좀 많이 쫄렸겠죠. 그래서 이 계로왕이 뭘 하냐면은 이 북이 EJ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북이를 통해서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북이와 고구려는 화친 관계죠. 이 북이한테 어떻게 이제 이르게 되냐면은, 아, 고구려는 이렇게 뭐 도리도 없는 그런 애들이에요, 막 이러면서 제발 너네가 없애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북이도 뭐 이 고구려가 만만했으면은 내가 공격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명분으로서 공격을 했겠지만 부담스럽거든요. 오히려 북이가 고구려한테 알려버립니다. 얘가 저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이게 협박을 했어. 아니, 이게 공격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장수왕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밀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어서요, 쭉 밑까지 치고 내려와요. 어디까지 치고 내려오냐면 충청도까지 내려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석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세워졌다는 소리도 있고 이때 약간 더 뒤에 세워졌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충주 고구려 비가 만들어져요. 자, 충주 고구려 비, 이제 중원 고구려 비라고도 하고 충주 고구려 비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엄청 중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엄청난 영토 확장을 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장수왕이라는 왕은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장수왕, 오래 살았다는 왕이죠. 자, 이 장수왕은요, 오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래 살면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98살, 98살인가 90 몇 살까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상속을 누구한테 하게 되냐면은 손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왕인 문자 왕 또는 문자 명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자왕 때 하게 돼요. 이 사람은 뭐 사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문자왕은 업적이 그날 이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기록했었던 그런 왕이긴 합니다. 뭐 이쪽이 거의 이름뿐이 남아 있었던 북쪽의 부여까지 다 복속하면서 최대 영토를 기록하긴 하지만요. 이 장수왕이 오래 살면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왕권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뭐냐면 이 상속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다 죽으면서 손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금 왕권이 이제 미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왕권에 이제 달라붙어서 있었던 이런 귀족들 있죠? 이런 귀족들이 오히려 더 실권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 문자왕 이후에 이제 정말 귀족들이 왕위를 둘러싸고 이제 쟁탈전을 벌여요. 자기들이 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왕 주변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힘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후부터는 귀족 연립 정치기라고 불러요. 물론 이때 당시에도 다 왕이 있어요. 뭐 여기 뭐 영양왕, 그 다음에 평원왕, 그 다음에 영양왕, 영류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때도 뭐 여러분들 잘 알듯이 뭐 평원왕 같은 경우에는 바보 온달이 자기 사위예요. 그리고 뭐 영양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온달이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다음 영류왕, 이런 시기에 영류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 영류왕이 죽어요. 누구에게 죽냐면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이 연개소문, 이 귀족인데 이게 왕을 죽여버리고 허수아비 왕을 세웠어요. 보장왕이라고요. 이 보장왕이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이 연개소문이라는 이런 귀족이 사실상 고구려의 실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사이에 어떤 일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대외 관계를 조금 볼게요. 아이 고구려 하면서요. 자, 대외 관계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아까 지금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북이라는 나라가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뭐 약간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수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 북제, 북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수라는 통합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수라는 나라는 이 오랜만에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막 신하로 만들고 싶겠죠? 안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고구려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문제 때 공격을 했다가 양제 때는 아예 100만 대군인가를 끌고 와요. 근데 이때 누가 맡게 되냐면은 누구야? 누구죠? 지 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이제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나라의 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대군을 날려버렸죠. 이 국민들의 원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국내에 막 중국은 가로로 막 이렇게 매우 큰 강이 있었거든요. 이런 강들을 하나로 이렇게 이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게 바로 대운하 사업이었는데요. 이 대운하 사업을 지금도 엄청난 중장비를 동원해도 이제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릴 일을 사람의 힘으로 다 그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동력이 이제 쓰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성이 자자해지면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멸망해 버립니다. 자, 이 고구려 공격했다가 멸망했다라고도 해요. 자, 이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당나라도 이제 당나라의 태종도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나라 태종은요, 그때 당시에 이 가장 부담스러웠었던 존재, 중국에서 가장 부담스러웠었던 존재는 중국의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에요. 특히나 돌궐이라는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근데 이 돌궐마저도 가장 부담스러웠던 돌궐마저도 복속시켜가지고 막 그들의 뭐 왕처럼 탱그리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왕처럼 대접을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도 그 이전의 왕조가 고구려 때문에 멸망을 한 걸 알았잖아요. 자, 저 고구려를 멸망시켜야 내가 진정한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태종이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를요. 근데 고구려는 또 이걸 막죠. 자, 그게 바로 무슨 전투냐? 안시성 싸움이에요. 자, 이 안시성 싸움입니다. 이 안시성 싸움, 이게 고구려를 막 공격을 했는데 어떤 관문같이 생긴 이 고구려의 이제 이 요동 좀 더 안쪽에 이렇게 있는 쪽에 안시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고립시키고 뭘 했는데도 계속 이제 결국에는 막 이 안시성 옆에다가 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시성이 끝내 함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종이 이제 공격을 포기해버려요. 이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전쟁이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바로 뭐예요? 신라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삼국 통일을 이뤄내는데,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뤄내는데 이제 도움을 줬었던 게 바로 이제 당나라입니다. 자, 이 안시성 싸움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라기보다는 이게 불확실한 정보가 이게 너무나 많아서, 이게 근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막 이런 것들을 막 사실인 양 이 동화책이 쓰는데요. 뭐냐면 누구냐면 안시성의 성주를 누구라고 하더라?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은요,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1600, 1700년대 또 아니고 1700에서 1800년대 그쯤에 나오는
그런 그냥 잡담 같은 글에서 옛날에 안시성에서 이렇게 열심히 어떤 막았었던 장군이 있었지. 그 장군 이름이 양만춘이었대. 뭐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그게 이제 글로 쓰여지면서 이게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의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시성의 성을 그래도 지켰었던 성주는 대단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져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두 전쟁의 의의가 바로 뭘까요? 바로 한반도의 이 고구려가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방파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빨리 하고 백제 신라를 갔었어야 되는데요. 고구려만 일단 하고 끝났네요. 자, 이게 내가 잠시가 아니라 아마 내일 다시 한번 할 건데요. 강의는 뭐 바로 다음 강의겠죠. 자, 이 백제, 그 다음에 신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